먼저 하지 말라고요? 나부터 시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 책은 그 현대 철학 책들을 리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인류학 책들도 좀 있습니다. 우선 각자 흥미있게 본 책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타자와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를 또 보면 특히 그 자기 자신을 피해자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타자 철학이나 이런 관계성에 관한 고찰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심진경 선생님이 조그맣게 자기 먼저 시키지 말라고 속삭이셔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박건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했지만 또 박건희 선생님을 나한테 몰빵해 주는 자리네요. 당연하죠. 네. 예, 저는 아무래도 이 책의 주제는 타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를 잘 보여주는 책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졸데 카림이라는 일종의 학자라고 보기에는 좀 학계에 있는 분은 아니고 저널리스트가 쓴 철학책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학 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좀 묘한 책이에요. 이 책이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는 아니었는데 아름아름 한국 사회에 많이 읽히고 또 좀 책을 좀 읽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책을 어떤 개간지에 서평을 쓰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것이 어떤 뭐 엄청난 진리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스냅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인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을 이 철학책 독서 모임 전체를 규정하는 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과 더불어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아즈마 이로키의 관광객의 철학, 이 책도 거의 연결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예컨대 이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강하게 결속된 연대라든가 깊은 결속을 통한 그런 운동이 이제 먹히던 시대는 끝났고 사실은 트위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그런 약한 결속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오히려 과거처럼 어떤 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뭉친 그런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쉽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들을 좀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와 타자들이란 책과 관광객의 철학은 같이 읽어봐도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책이 모두 다 이 박동수 편집자, 이 저자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더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이 박동수 씨가 보기에는 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타자의 철학은 사실은 과거와 같은 굉장히 이제 강한 결속의 연결이 아니라 서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약간 엉거주춤한 관계 이런 약한 결속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을 좀 가꾸어 나가야 되는 관계성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타자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분 다 그런 쪽의 논의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예컨대 뭐 과거에 뭐 그 클래셔키와의 논쟁도 있었는데 그 약한 결속과 강한 결속이 무엇이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논쟁들도 미국에서 있었는데 저는 약한 결속이 누군가의 말처럼 소셜미디어에서 핸드폰을 찾아주고 뭔가 맛집을 알려주고 이런 데는 좀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바꾸고 이제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미약한 관계성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 타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아즈마 이로키의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강해졌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강한 결속이라는 것들, 일종의 권위주의, 전문가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는 편이고, 그런 면에서 앞에 있는 이 두 책 나와 타자들과 관광객의 철학 두 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두 권이 사실 너무 세요. 너무 세고 사실 박동수 편집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일부에 너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2부부터는 좀 야마가 떨어진다. 그냥 좀 2부부터는 어떻게 보면 1부의 연장선상이고 그것이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이야기의 층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너무 컨셉에 충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책 독서 모임이라는 어쨌거나 박동수 편집자가 지속적으로 했던 이 편집자들과의 철학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결과물이고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취했고 거기에서 읽어나갔던 최신의 철학책들을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형식적 결과물에 너무 좀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애초에 기획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앞부분 다 있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솔직히 좀 독서적인 재미가 떨어졌고, 차라리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박동수 편집자 본인의 이야기로 나아가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발전을 했으면 그게 저한테는 더 흥미로운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책 중에 최근에 읽었던 거는 헤러웨이나 브루노 라티로 같은 이런 저자들의 책을 읽었는데 사실 뒷부분에 이 책들이 언급이 되긴 하잖아요. 헤러웨이 선언문이라던가 라트루의 뭐였죠? 지구와 충돌하는 맨 마지막 책인가? 이게 제목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책들, 라티르 같은 다른 책들도 여러 개를 같이 최근에 읽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좀 제가 받았던 어떤 감상에 이 박동수 편집자가 이야기한 것으로부터 어떤 새로움이나 좀 더 인스피레이션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질문하고 본인들의 어떤 사상적인 전개를 하는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국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뒷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뒤로 갈수록 결국에는 앞에서 나왔던 나와 타자성으로부터 출발했던 내용이 그 어떤 이 책의 핵심적 주제가 뒤로 갈수록 오히려 좀 흐릿해진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기획이 너무 세서 오히려 최초의 주제의식을 끝까지 끝마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좀 남았고, 대신에 어쨌거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납득이 되고 설득력 있고 최근에 좀 동시대적인 우리 현상을 조망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조망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나와 타자들에서 이야기하는 1세대, 2세대, 3세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이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화 시대, 그리고 2세대가 이제 586, 386 이런 시대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약한 결속의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명백한 세대 구분만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마피아졸리 읽었던 것처럼 부족주의적으로 난립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시 예전과 같은 강한 결속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신세대 MZ 세대인데 반대 얘네 MZ 세대는 그럼 약한 결속을 더 선호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펜포 같은데 강하게 결속해 있잖아요. 강하게 결속해 있고 본인들이 뭔가 팬덤 정치를 누구보다 혐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인들도 지금 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팬덤 정치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널뛰게 하는 되게 복잡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이거를 그냥 막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되게 좀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현 상황들, 동시대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초반부에 확실하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즈마 히로키식의 관광객의 시선으로 연대하기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방금의 저의 그런 인식의 연속선상에서도 조금 좀 확실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같은 거는 좀 의문이 많이 저도 남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쉽게 생각만 해봐도 사실은 이게 뭐 약한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부작용들, 지금 우리 사회의 부작용들을 감소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나 팽배하게 세계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혐오의 정서라던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라던가 타자에 대한 불관용, 불인정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뭐 로티 이야기도 저는 잘 읽었는데, 재밌게 잘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친이 놓여져 있는 이 우연성에 의거해가지고 연대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이 어떤 저마다의 자리들을 통해서 연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는 어쨌거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 적대와 혐오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자면 딱 거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혐오가 경감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타자에 대해서 조금 더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감수성을 갖춰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변화의 최선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할 미래의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좀 미봉책스럽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점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또 관광객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무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멋대로고 어떤 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들과 만나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또 일상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사실은 또 금방 휘발되어 버리고 없어지고 마치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서 전혀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슬라보의 지적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점들, 재밌게 읽은 내용이,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 발밑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은 다른 방식으로 환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자극을 주고 뭔가 이 현실 넘어서의 다른 대안적 현실 같은 것들을 꿈꾸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현실은 조금도 해체되지 않고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또 함께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그런 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재밌게 읽히기도 하고 의미도 있었지만, 뭔가 돌파구를 제시해주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 이게 철학책에 대한 메타 비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의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환대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먹던 빵 목구멍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빵까지 끄집어내서 굶주리는 누군가의 입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정원 명령적인,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은 그렇지 않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약한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나 혹은 이 세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붙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나와 타자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내가 타자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자각, 환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닌가. 관광객의 입장으로라도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확인하게 되고. 예, 근데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우리가 그 마페졸리 그 부족주의 봤을 때 그때의 부족주의는 사실 일종의 대안적인 거잖아. 너무나 강한 결속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뭐 국가적 정체성이나 어떤 시민적 정체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닌 그냥 아주 가벼운 취향과 뭐 어떤 뭐 기질과 혹은 어떤 뭐 삶의 어떤 일부 아주 톤톤만큼의 그러한 그 공유 속에서 그냥 이어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떠한 그러한 그 자기 그들만의 그런 그 이 놀이 뭐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런 근대적인 그런 결속력과는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부족주의라는 그거는 굉장한 배제와 그다음에 단절과 그들끼리 뭉쳐서 결국 그들끼리 공동체가 형성되는 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자기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이루어지는 게 공동체라는 거. 그게 이제 부족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무튼 이전의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좀 약간의 절망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차례 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답지 않은 존재는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사실 오늘날 우리는 서로가 놓여져 있는 지평에서 항상 상대방하고 저런 괴물 같은 놈, 저런 짐승 같은 놈,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내 지평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를 비인간화하는 작업들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처럼 연대를 꾸리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타자를 환대하거나 하는 이런 논리가 상당히 좀 이제 제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책 자체를 그렇게 인상 깊게 읽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질문에서 그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회라는 박건일 선생님의 질문에서 최근에 제가 겪은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트러블이 생겨서 보통 이제 사과를 하면 보통 이제 먼저 사과를 하면 그쪽도 저도 뭐 꼭 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먼저 사과를 하니까 너 사과했지 가해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 사과했지 그래 네가 잘못한 걸 네가 인정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국의 검사들이 자기 잘못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자기는 그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사들 특징이 절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겪으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면 조리돌림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조리돌림 시켜요. 네, 요즘 특히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 자그마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는데 그게 확대 재생산되면 걔가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조리돌림하고 사과문을 꼭 올려야만 그때서야 뭔가가 해지되는 자필 사과문. 네. 그래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떤 꼭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의 어떤 애티튜드가 되는 것 같아 지금은. 그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대방 가해자 만들기구나. 그러므로 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정당화를 뒷받침받는 무엇인가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사과 안 하려고 하는데 상황 하려고.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에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 실생활에서 두 번째는 답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대 뭐 이런 얘기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 답이 있을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의 사회, 이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고 하고 또 정당화시키 자기 자신의 어떤 정당의 근거를
나한테서 찾지 않고 타인한테서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풍경들은 오늘날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누군가를 가해자 만들기에 몰두하는 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트위터에서 뭐 어떤 이제 그 계정에서 사과문을 올리는데 그 사과문에 이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과가 심심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또 심심한 사과 대란이 일어났죠. 심심한 사과 대란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었어? 그런 동시에 또 다른 한편은 저는 이것도 문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심심한이라는 뜻을 몰랐던 사람들을 또 조리돌림했어요.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심심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의 다양성을 모를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어교육의 붕괴다. 문해력. 문해력이 문해력이 이렇게까지 감퇴하다니 심각한 문제다. 근데 저는 이거는 똑같은 맥락의 비판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쉽게 까기 위한 논리들을 발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페북의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구광사였나 아무튼 근데 뭐 올린 거를 보면은 이게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심심한이라는 단어를 알고 몰랐고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의 트집을 잡을 마음으로 처음부터 글을 받느냐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진 평론가도 예전에 명징한 직조, 오늘 박헌현 선생님도 무슨 진경,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진경? 이러는 거죠. 진경? 야, 홍진경? 홍진경? 저 비평가라는 사람이 대중에 대한 배려 없이 저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명징한 직조를 찾아볼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먹물 묻은 엘리트 지식인이냐 하는 비평가를 까고 싶은가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국어학회에서는 또 그러겠죠. 에디터십 필로소피? 그게 왜 에디터십 필로소피라고 읽어야 돼? 편집자 철학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타자에 대한 이 관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뭐 무너진 지는 오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하여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정적 시선을 담아서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제 공격의 시대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리당할 수 있는 위치에 언제든지 서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성의 우연성을 그렇게 갖다 그러니까 쓰면 우연성의 안 좋은 버전인 거죠. 안 좋은 버전으로 사실 우리는 우연성에 의거해서 지금 관계가 촉발되는 상황들이 인터넷 상황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성에 대한 두려움이 거꾸로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선제 공격이다. 먼저 때려라. 먼저 여기에 먹잇감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같이 까는 것 안에서 공동체성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이 상황에 과연 우연성,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이 로티식 우연성의 긍정적 버전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거기 안에서 약한 결속의 연대를 새롭게 발견하고 타자에 대한 의존성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지금 너무 내가 절여져 있어요. 너무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절여져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시간에 어떤 텍스트를 학생들이랑 같이 읽을 텍스트를 고를 때 이게 그동안에 한 몇 년 동안의 경험치들이 최근에 쌓이면서 얘네들이 이것도 이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텍스트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일단 분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대중적이고 쉬운 텍스트를 자꾸만 찾게 되는 저를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아는 사람,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죄가 되는 시대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너무나 자기의 수준에서 되게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지적인 자산들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1차원적인 수준에서 이해에 머물 때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한 단계의 거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직접 자산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 자체를 상당히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 지적 격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지도 않는 어떠한 개념들을 막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헛소리를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필드 그런 씬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뭐 여기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아니면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관용이라고 무조건적인 관용이라는 것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른 타인에 대한 관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저도 이 책 오늘 아마 심심한 사과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나왔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한 사과 사태라는 거하고 이 타자의 이야기가 되게 관련이 있고 먼저 이제 이 책의 형식적인 부분이 있고 내용적인 부분인데 형식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자면 우리 이거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먼저 말씀하시죠. 박인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에 가면서 조금 힘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래도 좀 그 저자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전면에 드러나는 반면에 후반부에 가면 그냥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 그냥 평범한 리뷰 같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는 내용상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이라든가 사물 같은 것들 절대적 타자에 속하고 우리가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자의 철학이 과거에 19세기, 20세기 철학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루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저자의 어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에디터여서인 것인지 박동수 씨 개인의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예컨대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약한 결속, 강한 결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책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맥락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약한 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전 아랍혁명 당시에 아랍혁명이 트위터를 통해서 퍼지고 그 혁명을 추동하는 이제 힘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뉴미디어 찬성론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거봐라, 뉴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꾸지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혁명의 실패를 소외하면서 결국 약한 결속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있었고 결국 그것이 클레이 셔키하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약한 결속, 강한 결속의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얘기고 저는 이미 그런 면에서 약한 결속의 이 한계가 명확하게 현실에 드러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런 이야기들 없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면 마치 약한 결속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최초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그런 철학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미 좀 약간 한물간 얘기예요, 사실은.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려면 사실은 좀 첨예하게 쟁점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지고 좀 각이 날카로워지겠죠, 논의 자체가. 그러다 보면 또 책이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책을 쓸 때 명확하게 쟁점을 던져놓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항상 멱살 잡고 시작하시죠. 그렇죠. 일단 저는 멱살 잡고 시작을 하죠. 여기가 전선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저는 질러놓고 시작을 한 스타일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좀 철진한 이야기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심한 사과 사태에 대해서 제가 페북에도 최근에 글을 썼고 작년에 사실은 글을 하나 썼어요. 작년에는 그 심심한 사과는 아니었고 어떤 기자가 이준석의 무운을 빈다를 가지고 무운을 운이 없기를 빈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기사로 낸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쓴 글이에요. 기자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있었죠. 명징직조 사태, 뭐 사흘 사태, 무분 사태까지 다 엮어서 쓴 글이었는데 그 칼럼 제목이 셜록 홈스적인 세계예요. 왜 셜록 홈즈냐면 셜록 홈스 그 주홍색 글씨라는 유명한 소설을 보면 셜록 홈스의 1화가 나오는데 셜록 홈스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왓슨이랑 셜록 홈즈가 얘기를 하다가 셜록 홈즈가 그 지동설을 모르는 걸 왓슨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셜록 홈즈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셜록 홈즈는 화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수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에 잘 알고 있는 박학한 사람이었는데 왓슨이 보기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중세시대 사람도 아닌데 지동설, 천동설 이걸 모른다고? 라고 의문을 가지니까 셜록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가 없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재수없어.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딱 셜록 홈스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라고 생각해요. 너무 셜록 홈즈를 그 장면 하나로 단정.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근대 정신이 끝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이고 박학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든가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문해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희박해졌다. 심심한 사과 사태나 뭐 명징직조 사태에도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항상 상식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쌈박질하는 것도 항상 똑같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상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걸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된 것이고 저는 그것을 기성세대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그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기자들이 모여있는 언론 노조 토론에 갔었는데 시니어급 기자들이 요즘 기자들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젠더 이슈, 기후위기 이런 주변적인 이슈들을 막 전면에 배치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중요해하는 거는 검찰개혁, 지금 계급 문제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부동산. 요즘 애들 이런 정말 자잘한 이슈를 무슨 중요한 것처럼 전면 메인에 배치하자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명징직조나 이 심심한 사과랑 거의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와 타자들에 대한 서평, 제가 다른 곳에 쓰는 서평에서도 그 얘기를 정확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지적인 기반, 인식론적 기반이 너무나 형해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서 뭘 샀는지, 소비자 정체성,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가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고 그것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둘러 가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최근에 또 온라인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셜록 홈즈 이야기 주셨는데 명탐정 코난 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명탐정 코난이야. 그리고 난 누가 컴맹 같아. 범인은 밝혀졌어. 범인은 바로 너야. 그치. 이거를 딱 짚어내는. 네가 빌런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 안에서 타자에 대한 감수성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유행하는 버전인 거죠. 타자 누가 타자인가? 누가 우리 사이에 섞여 있지만 사실은 범인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그게 빌런화하는 거야? 네, 영역의 문제인 거고. 아니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모임에 만약에 사이코패스 미친 애가 없다면 내가 미친 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내는 거야. 누가 사이코패스인가. 정확하게 리그 오브 레전드 밈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가 5명이서 한 팀이 돼서 게임을 하면서 상대편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맨날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적보다 무서운 건 아군 안에 있는 트롤러다. 그러니까 트롤러는 5명 중에 1명 반드시 있다. 이건 나루토의 유명한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사람이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쓰레기가 있다. 저는 예전에 그걸 꼴통 비율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너의 팀에 4명이 정상인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너가 쓰레기라는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된 인터넷 밈으로서 발전을 했던 거는 이 감수성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 세상의 보편적 감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는 항상 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하지만
북한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내부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도 놀랍게도 20대 커뮤니티에서 다시 빨갱이를 찾고 다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고의 내부의 적 조선족 계속해서 이들을 다시 찾아내려는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없으면 또 찾겠죠. 또 저는 오히려 그래서 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2장에서 저한테 좀 얘기가 됐던 게 뭐였냐면 누구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대화된 개인이 문제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개발과 힐링 사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맞아, 그런 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와 닿았어요. 그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좀 과대화된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년대나 90년대 같이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던 시대에는 인간의 그런 본성이 밑에 눌러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은 저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뭐 진보 사회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거대한 적이 있을 때는 분열이 안 일어나다가 그것만 거치면 다 또 부족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족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대적 환경이 변해가는 거겠죠. 뭐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이라도 중동이나 이런 어떤 선명한 적이 있는 사회는 이런 논의가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논의가 먹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도 1세계로 진입을 했으니까 그 1세계적 상황일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선이 다 형해화되고 나니까 과대한 개인이 이제 나와서 과대한 개인이 나오니까 가장 쉽게 몸담을 수 있는 것들 선과 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 나 아니면 너 뭐 이런 깊이 생각 안 해도 쉽게 몸담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잘하든가 쉬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좀 복잡하게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아예 배제되고 뭔가 개인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스스로 너무 많은 선택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압력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세상을 대단히 평탄화하는 작업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최근에 또 이제 이것도 밈의 영역인데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라고 유명한 그 직장인들 커뮤니티인데 다들 이제 익명화되어 있고 자기 회사하고 직종만 떠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은 거의 조리돌림의 대상이에요.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너네는 그냥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공무원 하라고 시켰냐? 왜 공무원들 찡찡거리지 마라. 너네 블라인드에서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마라.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공무원 하라고? 이게 줄여서 누칼협이거든요. 무서워. 진짜. 그러니까 누칼협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타자의 세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평탄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된 데에는 사실 수많은 타자의 세계 안에서의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맥락이 있을 건데 이 모든 맥락의 세계를 누칼협 한마디로 다 없애버리는 거, 다 소거해버리는 거죠. 누칼협의 동전의 뒷면에는 억줄이 있죠. 억울함 출세하든지 억울함 좋은 대학교 가든지 이거 공부 안 해가지고 그 후진대학교 지잡대 갔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 네 선택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칼협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사실 이제 공무원을 가해자화하는 거죠. 가해자하고 근데 가해자가 왜 찡찡대냐? 우리는 소비자고 피해자인 나도 이러고 있는데 찡찡댈 자격은 피해자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대화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를 읽는 내내 이 책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사실 나와 타자의 관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선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 이제 각 개인이 절대화되고 과대화되고 온라인상에서도 뭐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으니까 다 절대화되고 과대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개인이 절대화 과대화된 한편으로는 또 엄청난 자기 비하. 왜냐면은 난 너무 소중하고
난 너무 대단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너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 너는 뭐 사랑스러운 아이고,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자기 폐하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자신감과 그 다음에 비굴한 어떤 자기 비하가 공존하고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 세계 이 지구 80억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개개인들이 다 너무 자기는 다 소중하고 자기는 다 너무 대단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그냥 이 하찮은 이 점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일종의 겸손. 그 겸손 위에서 어떤 관용의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 양극단을 오가는 태도가 지금의 대한민국 출산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누구의 삶도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산율 없어도 돼. 망해도 돼. 대한민국 사라져도 상관없어. 그냥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지속되다가 소멸해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 대한민국을 지금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고도 성장을 밟아온 여기에서 누구도 사실상 책임질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고, 그거는 이제는 뭐 정책 문제? 말은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하면 무조건 뭐 몇백 지원해주고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은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냥 그거는 뭐라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어려움과 그런 것을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키우는 거고 보이지 마. 마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 띄지 마 하는 것처럼 찡찡거리는 통제 안 되는 애들은 니네 집 안에서 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타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배불러가지고 왜 여기 대중교통을 타냐, 다른 사람 불편하게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녀야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없으면 애도 낳지 말라 이거예요. 비행기에서 난동 주치자 이야기도 똑같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놀라웠던 건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지 못하고 저렇게 난동을 부렸지만 저 사람도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저 사람도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지 못해서 울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나도 비행기 탈 때 아이 갓난아이가 옆에서 울면 정말 거기 진짜 격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뭐 어떻게 했을 거다. 나도 참을 수가 없다. 나도 피해자 아니냐.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무슨 출산 정책 뭐 무슨 그런 데다 돈 쏟아 부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산 정책 자체를 다 폐기시켜야 되고, 있는 애들을 살려라. 아니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자살률 1위 아니에요. 청소년들 아동 행복률은 꼴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는 애들이나 잘하지, 무슨 나오지도 않은 애들 가지고 갑자기 확 짜증이 나네. 결론이 갑자기 논의가 산으로. 죄송합니다. 타자의 문제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이나 현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딜레마들이 있고, 아줌마 이렇게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관광객일 때는 다들 좋아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예요. 절대적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다 좋으니까. 저는 그걸 이제 평등의 고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평등의 고언 속에 위에 있을 때는 다 평등하고 민주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BTS 만약에 팬클럽이든 어떤 팬클럽의 일원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일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민주주의가 작동하죠.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예컨대 관광버스 안에 빌런이 등장한다든가, 어떤 그 속에 어떤 누군가가 피해가 발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큰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민폐를 끼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그 딜레마, 그 상황, 그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관광객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그 나와 타자들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전혀 어떤 실마리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거기서부터인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인간과 비인간의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인간끼리의 지금 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있거든요. 소비자 피해자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는 소비자나 아니면 피해자로서만 존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남들을 가해자와 판매자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이해관계나 피해자 가해자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옛날엔 가능했죠. 민주주의라는 이념 어떤 가치 속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냉소받고 조롱받는 시대에 그럼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책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떤 철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내고 있지는 못하죠. 결국 대혼란과 대붕괴. 그러니까 혼란의 원인은 다 진단을 하고 맞아요. 일정 부분 다 맞아요. 네. 근데 그 혼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 관광객이어야 된다든가 좀 뭔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누구 산책자 그냥 누구죠? 보들레르 말고 베냐민 그 산책자의 시선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지면 객관화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산책자일 땐 그렇게 보이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그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상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오래된 논의입니다만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다 같이 응원할 때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커뮤니타스가 해체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생활로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결속력도 발휘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서로 숨죽여 있다가 공격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어봤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새로 고친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 모아놓고 우리나라 유권자들 성향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진보 보수로 유권자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 지지자의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능력주의예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건 진보 보수가 아니다. 능력주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능력주의가 강한 것이 국힘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 우파라고 이제 집단을 딱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큰 덩어리를 자잘한 덩어리도 이제 다른 소분류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을 보다 훨씬 뭐 몇 배 이상 큰 그룹들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는 이제 평등 평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능력주의 성향이 있고 또 국힘 쪽에 주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능력주의적인 시장주의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복지에 대해서는 또 나름 찬성을 해요. 근데도 능력주의는 굉장히 강한 우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규정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인식론적 기반은 제가 봤을 때 능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주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 피해자 정체성 이런 거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대안적인 공공적인 정체성, 공공적인 가치들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적이 생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두들겨 맞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면 이게 다 서구 좌파가 망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책의 철학적 맥락에 이제는 그런 급진적 서구 좌파 철학자들의 자리는 없어졌다라는 느낌. 근데 저는 왜 망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세기 경제적 풍요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못 산다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풍요가 왔어요. 온지 되게 오래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가난을 모르고 자란 세대니까 40대 후반인 저도.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는 온 지가 되게 오래됐고 이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몰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인문학계 돌연변이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지만 특히 번역의 발전이 되게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눈부셨어요. 과거에 제가
90년대 공부하던 시절의 번역의 수준, 푸코나 이런 중요한 학자들이 번역의 수준과 지금의 번역 수준은 그야말로 상점벽계 수준이거든요. 상점. 그때 책들을 지금 제 집에 옛날 책들을 보면은 정말 목불이 인견입니다. 근데 우리 딱 그런 책으로 그런 책으로 공부했다는 우리는 거. 공부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세대는 뭐 원전도 읽고 사실은 잘된 번역서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어내고 서구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1세대에 대한 선망, 1세기의 선진국에 대한 선망들이 강하고 유럽 철학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 같은 게 강했던 세대인데 지금 이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서구 철학의 한계라든가 철학 자체의 한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희도요? 지금 여기가 최첨단 해야죠. 지금 K 문학도 지금 세계 최첨단이잖아요. 언제 이거를 끝내야 되나 생각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우리가